자, 이제 여러분들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상담할 때 그 상담원이 이것저것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질문이 많다고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한테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 예상 변제금과 진행상의 위험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담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왜 물어보는지 핵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나이, 그 다음에 거주 지역, 그 다음에 거주 형태, 근무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결혼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병원비, 뭐 도산 이런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데요. 나이는 왜 물어보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년이다, 그 다음에 고령이시다, 그러면 24개월의 단축 변제 기간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 청년 고령 제외하면 36개월 또는 60개월인데 그 해당이 되면 24개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여쭤보는 거고요. 여러분들 거주 지역을 왜 물어보냐? 여러분들 그 관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할지, 부산회생법원에 접수할지, 아니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할지 그 관할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 그 거주 지역의 거주 형태를 물어봅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그리고 월세인지, 그리고 자가면 여러분들의 자가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그 자가의 근저당이 몇 프로가 있는지, 그다음에 전세금 얼마인지, 전세보증금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월세는 얼마고 월세 보증금 얼마인지 이런 걸 이제 물어보고 여러분들 재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무지, 당연히 개인회생을 하려면 일을 하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 근무지를 왜 물어보냐? 근무 지역.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거주 지역이 의정부예요. 또는 인천. 이쪽 관할은 개인회생 할 때 조금 사실은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근무 지역이 여러분들 거주 지역과 다른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 여러분의 거주 지역이 의정부인데 여러분의 근무지는 서울이에요. 의정부에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회생 사건은 의정부나 인천보다 더 좀 쉬운 서울로 접수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근무 지역을 물어보는 거고요. 결혼 여부,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셨다면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도 여러분의 재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변제 계약안을 작성할 때 추가 생계비, 미성년 자녀 학원비 그런 거, 그다음에 부양가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 변제금이 조금이라도 이제 다운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꼬치꼬치 캐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비, 여러분들이 아프신 데가 있는지, 그리고 아프다면 정기적으로 매달 병원비가 얼마나 든지 그거를 이제 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그러면 이제 변제금이 다운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본 정보 중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도산 이력.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 상담원한테 그 전화를 주셨을 때 5년 전, 10년 전에 개인회생을 했는지, 또는 개인 파산을 했는지,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했던 워크아웃을 하셨는지, 그런 기록의 이력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책되고 몇 년이 지나야 이제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개인회생을 도중에 폐지를 했는지, 폐지를 했으면 어떤 이유로 폐지를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개인회생, 개인 파산 접수 그 전략을 짜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희가 코치코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상담할 때 저희 같은 직원이 물어보는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직업과 소득입니다. 현재 직업과 근무 기간, 그리고 그 직업이 4대 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그래서 월평균 소득, 세후 여러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그걸 물어보는데, 여기 월평균 소득에서는요, 그 기본적인 급여 말고도 상여금, 그다음에 부업을 하신다면 부업의 수입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또 퇴근하시고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걸 합쳐서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저희한테 꼼꼼히 다 알려주셔야 되고, 저희도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퇴사를 하셨는지,
최근 퇴사, 그리고 자영업자나 사업자이신 분들은 최근에 폐업을 하셨는지, 이 최근 퇴사, 최근 폐업 여부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물어보긴 합니다. 그 다음에 휴직 이력이 있으셨는지, 휴직. 저희가 다 물어보긴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물어보고, 개인회생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실제 소득에 따라 이 소득, 여러분들 그 월 변제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도 단순히 현재 소득이 없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이, 여러분들 건강 상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로 가능성이 정말 없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일부 빼고 말씀하시면 그 정확한 상담이 불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채무 현황을 저희가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현재 기준 총 채무와 채권자 수, 그리고 연체가 됐는지, 또 압류가 진행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물어보고요. 가장 최근 대출. 최근 대출은 언제 받았는지, 그 최근 대출을 받아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요. 최근 대출이 많거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비가 한 달 기준에 어느 정도 드는지, 만약에 뭐 사업을 하셨는데 잘 안 됐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병원비, 뭐 투자 손실, 뭐 주식, 코인, 도박, 돌려막기 등 채무가 늘어난 원인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금, 뭐 건보료,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체납은 일반 금융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있는지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이제 개인 채권자죠. 개인 채권이 있는지, 또 이 개인 채권자가 여러분들한테 안 갚아도 된다고 말을 했는지, 또 그런 내용 증명 뭐 자료가 있는지, 그런 거 저희가 코치코치 묻고요. 그다음에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라면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제 상담하실 때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재산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최근 5년간 보유했던 부동산 기록, 이제 등초본 떼면 이제 여러분들 거주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가를 소유했는지 그런 거 이제 다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차량 시가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현재 예금 통장에 얼마였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적금, 청약 통장이 있는지 물어보고, 여러분들 보험이 몇 개인지 물어보고, 있다면 그 해약 환급금, 실제로 해약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해약을 했을 때 그 예상 환급금이 얼마인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뭐 DC형, 뭐 DB형, 퇴직연금인지 그 가입 여부도 물어보고요. 만약에 신청하기 전에 이직을 하고 지금 다른 회사로 재직 중인데, 그럼 그 이직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얼마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을 얼마의 가치 동안 갖고 있는지, 코인도 지금 현재 코인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그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이다, 팔았다면 그 재산 처분인데 이걸 팔아서 어디에 썼는지 그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요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재산, 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다음 거주지를 살 때 썼다, 그리고 다음 거주지 월세 보증금을 썼다, 다음 거주지 전세금 썼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 재산을 처분했는데 알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청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변제금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최근 1년간 여러분들 통장 카드 내역에 뭐 도박, 유흥비, 뭐 고액의 현금 인출,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돈이 있다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고 해도 자금 사용처 확인 안 되는 거, 이런 건 이제 법원이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재산 관련된 거는 솔직하게 저희 같은 대리인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제 배우자님의 소득과 그다음에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다 물어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의 재산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관계없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배우자가 이 재산을 취득했을 그 시기와 자금 출처. 법원은 이제 자금 출처를 아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아무개랑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배우자 등본을 떼보니까 2011년에 이 배우자 이름으로 집이 있어요. 그럼 딱 봤을 때 1년의 이 결혼 생활 동안 이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집을 산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이 집은 이 배우자의 아버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장인어른이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원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신청서 낼 때 소명을 하면 여러분들 그 회생이나 뭐 파산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대리인이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의 재산의 취득 시기, 자금 출처가 회생 파산 신청인의 기여도 여부에 따라 소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이 배우자 재산과 배우자의 뭐 소득에 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6번째, 특별한 사정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 그다음에 뭐 사업 실패, 이혼, 실직. 사기 피해는 뭐 강의파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로맨스 스캠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채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물어보고, 사업 실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채무가 증대됐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이혼 갑작스럽게 뭐 남자인 경우에는 이혼을 했는데 양육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채무가 증대되고, 이제 여성분인 경우에는 뭐 이혼을 했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 줘서 생활고 때문에 이제 채무가 증대되는 거고, 뭐 서로 이제 남자 여자 반대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직, 갑작스럽게 실직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직 기간이 오래돼서 이제 채무가 계속 늘어난 거죠. 이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꼭 저희가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혹시나 이 대리인이 알면 좀 부끄럽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1에서부터 100까지 저희는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법원에 그 신청서를 낼 때 불리할 건 빼고, 여러분들이 이 빚을 탕감받을 때 유리하겠다 이런 거는 이제 법원에 아주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유리할 거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1에서부터 100까지 다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뭐 소득, 대출 사용처 등을 숨기실 생각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좀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라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20대 남성분들이 이 로맨스 스캠을 아주 창피해 하는데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다 알아야 이 대응 방법이 다르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상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이 많더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예상하지 못한 변제금 상승, 그다음에 사건 기각과 폐지 위험을 미리 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사무실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서류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90% 탕감된다. 변제금이 무조건 적게 나온다고 확신하는 곳입니다. 무조건 90%. 여러분들의 채무가 무조건 90% 탕감된대요. 이런 상황 물어보지도 않고 이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90% 탕감 절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도박이나 주식, 코인,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 도박, 주식, 코인, 이제 회생 파산 업무들은 이제 도주코라고 하거든요. 도주코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무실이 있어요. 왜? 힘드니까. 이게 법원에서는 아주 싫어해요, 도주코를. 그래서 소명자를 엄청 요구하거든요. 힘들어. 근데 되긴 돼요. 이제 변제금이 좀 높을 뿐이지.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그런 데는 무조건 피하시고, 그다음에
채무액과 소득, 재산만 간단히 물어보고 이제 수임하라고. 이제 수임료, 개인회생 수임료인데 막 800만 원 이런 거 다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당신 채무 이 정도면 소득 이거 800만 원 내세요. 절대. 여러분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800만 원 이상 되는 줄 절대 없어요. 이거는 민사 사건이에요. 어려운 거. 개인회생도 어렵지만 민사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높은 거고, 개인회생은 절대 이 정도로 받는데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불리한 점과 여러분들한테 불리한 점과 보정 위험은 설명하지 않고 계약부터 재촉하는 것 절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수임료가 비싼 데도 가면 안 되겠지만 수임료가 너무 저렴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110만 원 이런 데 있거든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이제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가끔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아주머니 분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왜 싸냐? 그냥 수임만 하고, 가끔 뉴스 보시면 알 거예요. 법무사 같은 아저씨들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연락 두절되고. 그런데 법무사님들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가끔 이런 양아치들이 있어요. 이런 데 절대 가지 마시고. 좋은 상담은요,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나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럼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상담이 좋은 상담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독촉과 추심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한 곳의 말만 믿고 서둘러 계약하지 마시고, 최소 2군데, 3군데 최소 정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곳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맞는 채무 조정 제도로 빚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